돌집사TV입니다. 자, 4과목 유통정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아래 글 상자에 괄호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가 긴 경우는 일단 문제 보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드론, 블록체인, 핀테크, EDI,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괄호는 공공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로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다. 자, 그럼 우리 쉽게 아는 드론을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L은 물류 분야의 땡땡 역할을 신속 간결한 국제 물류, 두 번째 공급 사슬 내에서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세 번째 스마트 계약으로 인한 물류업의 프로세스 자동화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DHL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유통 회사라고 알고 있죠. 자, 거기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니레버, 월마트가 도입하여 제품 추적성, 안정성 확보를 도모한 사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유니레버랑 월마트가 등장을 하면은 시험 문제에서 제시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정답은 여기는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사실 여기 한 번, 두 번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정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거래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으로 나온 게 우리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위조, 변조가 안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첫 번째 또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볼만한 게 이제 EDI인데, EDI는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 사이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블록체인이니까 둘 중에 한 특징 외워서 공부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번 자기의 수요를 예측하여 해당하는 양을 주문하고자 할 때 수요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소비자에게 판매될 시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도 있도록 기능을 지원한 정보의 기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 아는 내용, 우리 포스 시스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포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스라는 것은 매출 분석, 시계열, 시간별, 상품별 등 매출 분석 가능하고요. 고객에 대한 객단가 가능하죠. 그리고 시계열 분석, 전년, 월 대비 얼마나 팔았는지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상관관계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있는 이 IoT죠. 자, 여러 사물의 센서나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과 연결 사용하는 것이다. 자, 가전제품, 요즘 스마트 가전제품도 우리 블루투스 기능 달려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Io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BYOD까지 보겠습니다. BYOD는 영어 보니까 Bring Your Own Device죠. 자, 너 자신의, 네 디바이스 기기를 가지고 와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뭐냐. 직원들이 소유한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업무에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인텔이 처음으로 도입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BYOD, Bring Your Own Device. 인텔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번. 아래 글 상자의 내용을 근거로 경영과학 관점의 의사결정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은, 자, 요거는 도식화해서 문자 변구 검평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문자 변구 검평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자, 3번 닉은 문제 인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죠. 그 다음에 문자 변이니까 변수의 통제 가능성 검토를 이제 한 뒤에 구가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됐죠? 자, 여기서 구가 모형의 구축. 자, 모형의 구축이라고 표현됐네요. 자, 모형의 구축을 하고 이제 실행 가능성 여부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실행 가능 평가 여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쵸. 실행 가부 여부 평가하기 전에 이제 모형의 정확도 및 신뢰도 검증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행을 한다. 그래서 굳이 외우기 어렵다라고 보시면은 일단 실행은 마지막이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건 문제 인식은 보통 이렇게 니은 다 제시돼서 나오죠. 그럼 요 앞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들만 외워주셔도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 우리 문제 인식 다음에 자료의 수집이다. 그러면은 문자 이렇게 해서 앞에 두 개 외워주시고 맨 뒤에 있는 거 두 개 같이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 요 가운데 있는 두 개만 바꿔서 3번, 4번 헷갈리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문자 변구 관평실에서 다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긴 좋겠죠. 74번 이동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컴퓨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은 천천히 읽어보면 되겠죠.
자, 먼저 개인화. 자, 모두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리고 편리성.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하죠. 그리고 PC의 보편화. 자, PC의 보편화로 인해서 모바일 컴퓨터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대한전자 상품의 A의 연간 판매량은 6만 개다. 또한 주문한 상품 A가 회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10일이 걸리고요. A의 안전적으로는 3,000개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대한전자 연간 300일 영업할 경우 상품 A에 대한 제주문점의 크기를 값으로 구해보자. 자, 요 제주문점 계산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제주문점의 계산 방법은 최대 리드타임과 1일 평균 판매량에 안전제어관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리드타임 10일이 걸렸죠? 1일 평균 판매량이, 자, 지금 어디 나와 있을까요? 1일 평균 판매량 안 나와 있고 연간 판매량이 6만 개네요. 자, 6만 개에서 우리 연간 300일 영업하니까 그래서 300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일 하루에는 200개 정도 팔린다. 자, 그리고 안전재고량이 여기 3,0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2,000개 더하기 3,000개니까 5,000개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76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문제 보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하우스 내의 데이터는 주제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거 일단은 맞는 말이에요. 자, 데이터를 주제지향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계열로 저장된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시계열로 저장되고 주제지향적으로 구성한다. 요거 일단 두 개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 데이터는 거래 및 사건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저장된다. 자, 요게 거래 및 사건의 흐름에 따라 이게 주제지향적이자 시계열적으로 정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를 지원해준다. 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자체가 데이터의 엄청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소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추출,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5번이 일단 틀린 거겠네요. 그러면 자, 5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마트의 하위 시스템으로 특정 이용자를 위해 디자인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다. 자, 반대로 됐죠? 데이터 마트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성 요소다 라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7번. 웹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웹 언어 순서에 대해서만 익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웹 언어에는 지금 SGML이 있고요. HTML, 그리고 XML, 요 세 가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SGML에서 HTML로 발전을 했고요. 자, 이 XML은 SGML과 HTML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렴하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그래서 최종 단계는 XML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것 보면은 정답은 4번이네요. 자, HTML, XML 순으로 발전하고 SGML은 자, 반 거꾸로 됐죠? SGML이 아니라 XML이 SGML과 HTML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등장을 했다. 자, 그럼 CGI는 서버의 외부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자, XML은 ATM과 달리 규정된 태그만 사용한 것이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태그를 만들어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자,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죠. XML은 다른 목적의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다. 자, XML은 추가로 마크웹 언어다. 마크업 언어다. 라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마크업 언어는 뭐냐? 마크업 언어는 웹서버에 저장된 문자, 그림표, 음성, 동영상 등 모두 포함한 문서를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 받아 웹 브라우저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자, 마크업 언어는 결국에는 웹서버에 있는 뭐 문자, 그림 등등 이런 것들을 웹 브라우저로 표현해주는 친구다. 이거는 뭐다? XML에 있는 것이다. XML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 전자상거래 지능형 에이전트가 일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는 다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능형 에이전트의 특징이 아닌 것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자, 1번.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능형 에이전트가 일반 소프트웨어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느낌이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반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더 좋은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컴퓨터를 작동시키거나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그쵸? 굳이죠? 굳이 지능형 에이전트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다른 일을 할 게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능형 에이전트의 장점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율성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 후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약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성. 에이전트 통신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반응성. 실세계나 인터넷, 다른 에이전트 등의 환경을 이해하고 발생하는 변화에 반응을 한다, 적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능동성, 환경 변화의 반응뿐 아니라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주도권을 보인다. 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지능의 에이전트가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주도권이 있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시간 연속성, 주어진 입력, 임무겠죠. 주어진 임무를 수행 후에도 연속적인 수행을 한다. 저거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무가 끝나도 계속 다른 일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 지향성. 자, 이 목표 지향적이다. 아까 능동성에서 나왔었죠. 자, 목표 지향성은 뭐냐? 고수준의 작업 처리를 위해 세부 작업으로 분할해서 처리 순서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를 탁탁탁 나눠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목표 지향성,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목표 지향성과 능동성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79번. 아래 글 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읽어봐야겠죠? 자, 땡땡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다양한 고객정보, 구매정보 등 폭넓은 데이터를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사업화에 반영하는 지속가능 마케팅 방법이다. 땡땡은 대표 지표로 말하는 신개념 마케팅 활동이다. 자, 마케팅 방법이에요. 어쨌든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써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사업화에 반영하는 마케팅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자, 이것은 지금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해킹이라고 해서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요거 잘 차이 봐주시고요. 자, 우리 뭐 게임하면서 파밍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이 파밍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용자를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밍 주소와 실제 주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헷갈릴 만한 것도 스미싱 있죠. 스마트폰의 그리고 피싱이 합쳐진 용어로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낸다. 이런 소액 결제 여러분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파밍, 스미싱 헷갈릴 만한 거 한번 정리해봤고요. 80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의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쇼핑을 위한 접점이 통합되는 추소다. 그렇죠. 오프라인의 연계형인 온오프 통합 추세로 모바일 쇼핑, TV 쇼핑, 콜센터 등이 모두 소비자의 욕구를 채집하는 채널로 사용된다. 인터넷이든 모바일이든 오프라인 매장이든 간에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쇼핑의 창구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널 통합을 기업, 상거래 형태를 니은이라고 한다. 자, 지금 보니까 뭐 이런 말이 나왔네요, 지금. 자, 인터넷이든 모바일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장이든 소비자가 이용을 어디서든 잘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옴니 채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옴니 채널 없는 거 지워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이 상거래 형태를 뭐라고 하냐? 우리 O2O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뭐 오미니 채널과 오프라인, O2O 개념만 잘 잡아두셨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 추가로 비콘은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장치다. 보시면 되겠고요. BYOD, 자, 그거였죠. Bring Your Own Device. 직원들이 소유한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누가 제일 먼저 했다? 인텔이 제일 먼저 했다라고 봤었죠. 자, 81번. 바코드 마킹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런 내용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 보니까 인스토어 마킹, 그리고 소스 마킹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인스토어 마킹이란 소매점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인스토어, 가게 안이죠. 스토어 안에서 라벨을 직접 붙인다. 해서 인스토어 마킹이고요.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마킹을 한다. 요 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디 붙이죠? 첨가물 생산 전후. 이런 우리 할인마트, 대형마트에서 붙이고 있는 거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인스토어 마킹을 실시하는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요거는 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 우리 소매점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라벨을 붙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누가 붙이죠? 사람이 붙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발생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소스 마킹은 뭐냐? 제조업체에서 이 자사상품의 바코드를 인쇄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간에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거는 언제 하냐? 생산 시점에 저렴한 비용으로 바코드 부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의 제 차이, 소매점에서 시작하는 건 인스토어, 제조업체에서 하는 건 소스 마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제조업체가 생산 시점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건 인스토어 마킹 아니죠? 소스 마킹이죠. 소매상이 자신의 코드에 부여한 저택하는 건 소스 마킹이다 아니죠? 이게 인스토어 마킹이죠. 3번 소스 마킹은 생산 시점에 저렴한 비용으로 바코드 부착이 가능하다. 자, 요거 맞는 말이겠습니다. 정답이 3번이고요. 4번까지 볼게요. 인스토어 마킹은 업체 간 표준되어 있다. 소스 마킹이죠. 인스토어 마킹은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 있다. 자, 이것도 소스 마킹이죠. 자,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은 뭔가 수작업의 느낌이 있고 소스 마킹은 그래도 뭔가 자동화의 느낌이 있다라는 것 정도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2번. 바코드에 포함된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거. 자, 제조 일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바코드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국가 식별 코드, 제조 업체 코드, 상품 품목 코드, 체크 디지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같이 알아둘게요. 국가 식별 코드는 3자리가 있어요. 제조 업체 코드는 4자리가 있고요. 상품 목록 코드는 5자리가 있습니다. 체크 디지트는 1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 자릿수가 많은 대로 우리가 도식해서 외워보시면은 상제국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제국채 5431.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자리인지 상제국채에서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아래의 그림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이다. 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전 과정에 대하여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 요청부터 제안 요청서 작성부터 평가, 사업 관리 등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하는 시스템의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이 발주 시스템이고요. 자, 우리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발주 시스템은 제안 요청서의 작성, 평가, 사업 관리와 사업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번. 유통업체의 QR 물류 시스템의 도입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QR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이 QR이란 것은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전자거래 체제를 구축하고 공급 체인상의 거래업체가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족에 이르는 신경영 전략이다. 자, 어디 미국 패션 의류에서 많이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사슬에서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자, 이것도 QR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공급 사슬의 상품의 흐름을 개선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공급 사슬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조업체의 효과적인 제품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이것도 QR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서 다시 정리해 보시면 돼요. 4번 공급 사슬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유통업체의 효과적인 상품 판매를 지원한다. 자, 뭔가 효과적인 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5번 공급 사슬에서 제조업의 원재료 공급 방식이 풀 방식에서 푸시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반대가 되어 있죠. 우리 푸시 방식에서 풀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푸시, 풀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압박, 밀어붙이기 방식이죠. 내리갈굼 형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갈구는 건 아니고요. 자, 소비자에게 제품을 쭉쭉 판촉을 밀어붙이는 거죠. 자, 풀 전략은 뭐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바로 판촉을 하는 거죠. 365빵의 TV 광고죠. 그래서 이 광고 형태도 단독 광고를 하게 되면 풀 전략이다. 그리고 협동 광고를 하게 되면은 푸시 전략이다 라는 차이점도 있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푸시 방식을 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QR이다 라고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5번 기업들이 지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1번 기업들은 최선의 관행, 즉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할 수 있다. 자, 이거 일단은 맞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2번 기업들은 노하우 활용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개선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지식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지식을 이용하는 거죠. 4번. 기업들은 경영 혁신을 위한 적절한 지식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5번. 기업들은 기업과 기업 간의 협업을 줄이고 독자 경영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린 말이죠. 자, 우리 유통관리사를 공부를 하면서 많이 나온 뉘앙스 중에 하나예요. 기업 간의 협동을 많이 한다. 협업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업을 줄이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요즘 추세이다. 이런 내용 나오면 다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85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조금 우리가 공부를 잘 했다면 알 수 있는 문제를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안 외워도 되는 부분들을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푸는 뉘앙스를 지금 조금 익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6번 보겠습니다. 포스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포스 얘기 많이 나왔죠, 그동안.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상품 분류 체계의 소분류까지 업태별, 지역별, 판매 금액, 구성비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포스 얘기 많이 드렸어요. 자, 2번, 상품 분류 체계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단품의 월별 판매 금액, 자, 알 수가 있습니다. 품목의 자재 조달, 제조, 유통 채널 이동, 이력 관련 정보. 아, 이거 굉장히 벌써 까다로워요. 자, 유통 채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관련된 정보를 포스 시스템으로부터 알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재고 정보 알 수 있죠. 그리고 판매 순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우리 매출 분석, 고객 정보 분석, 시계열, 상호 관계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시간별, 상품별 파올 수 있고 객단가, 전년 월 대비 시계열, 요인 분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7번. 조직의 혁신적 성과 형상을 도모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as is process라고 한다. 자, 이런 내용 지금 좀 어렵죠? 자, 그러면은 우리 BPR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문제를 봐야겠습니다. 자, 이 BPR이라는 것은 기업에 이익을 주는 고객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 이익을 주는 고객들이 있죠. 그 고객에 대한 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활동과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화를 합니다. 자, 이 최적화라는 건 뭐냐?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업무 단계를 단순화하는 통합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 통합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BPR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현재 프로세스는 as is process라고 하고요. 미래는 to be process라고 한다. 지금 문제 통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업에서는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BPR을 추진한다. 이것도 지금 외워두시면 되고요. BPR은 비용, 품질, 시간 등 조직의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있는 오답을 제외한 맞는 말들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것들을 바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번. 기업에서의 지식 경영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SECI 모델을 제시한 연구자는, 자, SECI 하면은 사실 바로 나오는 연구자가 있어요. 노나카 이쿠지로입니다. 노나카라고 많이 불려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SECI 노나카다 이렇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시험에 자주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SECI 모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TACIT 요거는 암묵지라고 불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EX, explicit. 자, 말이 어렵네요. 자, 형식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T로 시작하는 거는 암묵지다. 자, 그리고 E로 시작하는 건 형식지다. 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이 암묵지라는 건 노하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죠. 지식이 아니라. 형식지는 지식, 논리 이런 것들이라고 일단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소셜리제이션 보겠습니다. 사회화죠. S. 암묵지가 전달되며 개인 대 개인으로 지식이나 노하우 따위가 공유된다. 자, 이 1대1 전담, 멘토링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 노하우를 너에게 전수해주마 이런 식으로 이런 지식이나 노하우 따위가 공유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연결되며 암묵지가 전달된다가 사회화고요. 표출하는 입니다. 암묵지가 형식지로 되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책이나 매뉴얼로 만들어서 자, 신입사원들이 이거를 읽게 하자.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표출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연결하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종합되는 단계입니다. 즉, 책이나 매뉴얼 이런 만들었던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면화에 오면서 이제 형식지가 암묵지가 되는 겁니다. 신입사원이 책이나 매뉴얼을 보고 나서 아, 이런 노하우들이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다. 자, 그럼 이 내면화가 또 다시 사회화. 나도 이제 고수가 되었어. 이제 누구에게 이 암묵지를 전달해주는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빙글빙글 돌아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9번 볼게요.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EAN, 이거 유럽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EAN 8, 단축형 바코드는 단축형 상품 식별 코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바코드다. 아유, 말이 어렵네요. 자, 요거는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2번, 기존 상품과 중량 또는 규격이 다른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상품 식별 코드를 부여한다. 자, 요거 맞습니다. 이렇게 새 상품이 되는 기준이 중량, 규격, 색상, 맛, 뭐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3번 바코드 스캐너는 적색 계통의 색상을 모두 백색으로 감지하여 백색 바탕에 적색 바코드인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다. 아, 그렇구나. 우리 맨날 바코드 찍죠. 근데 이게 왜 빨간색인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코드가 빨간색이면 어쨌든 판독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바코드 높이를 표준 규격보다 축소할 경우 인식이 불가능하다. 자, 상관이 없죠. 우리 뭐 과자 봉지 바코드 뭐 그리고 담배에 있는 바코드 크기가 사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 뭐 표준 규격보다 축소하거나 높여도 뭐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 높이만 대신 뭐 리드기가 좀 더 커져야겠죠. 정답이 4번 되겠네요. 자, 5번까지 보겠습니다. 해당 박스의 특정 상품 입수 개수가 다르다면 새로운 표준 물류 식별 코드로 부여한다. 자, 이렇게 상품 포장 단위, 포장 개수가 다른 경우에도 새 상품으로 인식을 해서 새로운 바코드 코드가 필요하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90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이 비즈니스 간접 수입 창출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의한 수학 체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웹사이트에 자사의 광고를 끼워 넣은 형태이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걸릴 수 있는 게 수학 체증 효과다라는 거예요. 수학 체증 효과에 대해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거나 잘 잡혀있다 해도 네트워크에 의한 수학 체증 효과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체증 효과는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뭐 일단 수학 체증 효과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우리 생산 요소 투입량 증대에 따른 생산비가 절감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생산량 초콜릿 하나가 자,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에요. 근데 10개 만드는 데는 110원이 됩니다. 자, 근데 20개, 어느 정도 20개를 만드는 데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다시 90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 이 수학 체증 효과라는 것은 생산비,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따라 이 초콜릿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단위당 생산비는 줄어든다. 단 어느 시점부터 줄어든다라는 이런 곡선을 보인다. 즉, 이 수학체증 효과는 규모의 경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 인지도가 높은 웹사이트에 자사의 광고를 끼워넣은 형태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뭐 네이버의 중고나라 사이트 들어가 봐도 배너 광고 엄청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배너 광고다 라고 바로 체크해 주시면 또 좋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알아주실 것. 배너 광고는 광고료가 노출되는 것보다는 좀 비싼 편에 속한다. 배너 광고는 광고료가 비싼 편에 속한다라는 거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다른 문제 나와도 같이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과목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기출 문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